백만 국민 대변인 뉴스 인사이다 전수미입니다. 음악 뭐야? 이재명 대통령 또 해냈습니다. 완전히 역사적입니다. 유엔 안보리 APEC 그리고 G20 의장국, 대한민국 최초의 트리플 크라운 6개월 만입니다. 2028년 G20 한국에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 세계가 한국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이재명을 리더로 인정했기 때문이죠. 우리 이제는 손님이 아니라 룰 메이커, 게임을 설계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G20 연설도 정말 굉장했습니다. 포용적 성장, 예측 가능한 무역, 개발 협력 강화. 이건 그냥 말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흔들릴 때 누가 중심을 잡아주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AI 기본 사회, 이것이 미래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이 AI 리더가 되겠다는 선언이죠. 다른 나라들 따라오느라 바쁠 겁니다. 그리고 외교, 이집트 4조 원 공항 프로젝트, 인도 조선 협력, 아랍에미리트 AI 데이터 센터, 방산 MOU, 돈, 일자리, 기술 전부 다 우리가 가져오고 있습니다. 성공적 APEC, 성공적 한미 협상, 그리고 G20 우리가 계속 앞서고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요, G20을 좌파 회의라고 부르면서요, 총리를 대신 보내라고 했던 윤석열, 외교로 모욕하고 나라를 망신줬던 사람들, 이제 그 시절은 끝났습니다. 한국은 이제 정말로 세계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 정말 강합니다. 그리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만듭니다. 대한민국 이제 전진하고 있습니다. 더 크고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수미사이다. 오늘은 이재명 외교 트리플 크라운의 남자였습니다. 네, 비오는 오늘 뉴일사 리듬으로 또 시작합니다. 이은혜 에디터님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우산은 챙겨 오셨어요? 네, 새벽에 나오는데 막 천둥치고 번개치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천둥 번개 속에서도 뚫고 함께해 주신 에디터님 감사합니다. 하늘이 노에서일까요? 내란 재판 보면서 이렇게 천둥 번개 치는 것 같은데 여희인형 뭔가 좀 긁힌 모양이에요. 네, 무릎 꿇었다. 이게 어제 하루 종일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요즘 윤석열 재판에서 충암 라인의 붕괴, 각자 도생이 좀 눈에 확실히 띄는데요. 여인영 전 국군 방첩 사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판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증인으로 출석했거든요. 나는 무릎 꿇고 계엄에 반대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여인영은 계엄 당시에 정치인 체포 명단 만든 인물이죠. 어제 재판에서는 지난 해 5월에서 6월 사이에 삼청동 안가 모임 당시를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대공수사 관련 얘기도 하고 간첩 순사 얘기도 했다. 대통령이 나라 걱정, 시국 걱정하길래 쉽지 않다는 공감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감정이 격해졌는데 헌법이 대통령에게 보장한 대권 조치 같은 말도 했다. 그 와중에 계엄이라는 말도 나왔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내란을 일으키기 전 7개월 전부터 이미 그런 말들이 오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본인은 계엄은 말이 안 된다라면서 무릎을 꿇고 설명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영 사령관 증언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그 와중에 계엄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국군 통수권자이신데 지금 군이 계엄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어떤 훈련이 준비가 돼 있고 하는 거를 전혀 좀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이 지금 전시가 됐던 평시가 됐던 계엄에 대해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제가 장군의 한 사람으로서 일개 사령관밖에 안 되지만
좀 이제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알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뭐 구체적인 계엄 계획이나 이런 거를 저한테 당연히 얘기하신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군의 실태를 말씀드렸습니다. 군은 전시가 됐던 평시가 됐던 제가 판사님 군대 생활 36년 했습니다. 계엄 훈련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이게 아마 무슨 말씀인가 할 텐데 군이 계엄 훈련을 왜 안 하냐면 그 할 필요가 없거든요. 경찰이 10만 명이고 육군이 3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사회질서 유지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실태를 제가 대통령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전시든 전시가 그러할진데 무슨 평시에 계엄령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훈련해 본 적도 없고 계획도 없고 단 한 번도 그런 거 준비해 본 적도 없다. 그래서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이 갖고 계시는 비상조치권이라 할지라 그래도 군은 불가능합니다. 군의 실태를 말씀드린 겁니다. 얼마나 훈련이 안 됐는지 훈련해 본 적도 없는지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제가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제가 일개 사령관밖에 안 되는데 대통령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무례한 발언을 내가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급하게 술도 한두 잔 들어간 게 있어서 감정이 격해져서 제가 무릎 꿇고 그러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무례하게 말씀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군은 전시든 평시든 계엄령 그런 거 해본 적도 없습니다. 네,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인형 계엄 메모 보니까 좀 극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보고도 내가 무릎 꿇고 이거를 말렸다라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좀 사연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일단 계엄에 대한 언급에 본인이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우려를 표했다라는 건 본인에게 절대적으로 좀 유리한 증언으로 가져가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주 재판에서 윤석열이 내가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인데 검사 출신인데 방첩사를 통해서 위치 추적 지시했겠냐 뭐 이러면서 여전사령관 탓하는 증언을 했었거든요. 거기에도 또 긁혔겠죠. 그에 대한 그렇죠. 반격으로 읽힙니다. 그리고 지금 여인영 전 사령관 자기도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특검 측이 던진 질문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자기한테 유리한 불리한 질문에는 이걸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서 날을 세우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 메모 얘기하셨는데요. 특검 측이 어제 여전 사령관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메모들,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 정치인 체포조 명단 등이 적힌 메모를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메모 내용을 내가 누구한테 지시한 적도 없고 그냥 생각난 대로 메모를 했을 것일 뿐인데 특검이 이걸 갖다가 짜맞추기 해서 소설 쓰듯이 한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모 중에 중견 간부 이상이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쓴 내용도 있었거든요. 특검이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묻자 지금 저 메모 하나 보고 계엄에 동의하게 만들었다는 견강부회 같은 말에 내가 억장이 무너진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들은 거를 메모에 적은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 누가 말한 거냐라는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네, 그 36년 복무 중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진술한 만큼 핵심 사안들 어떻게 밝혀지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한덕수 총리 재판도 진행됐죠. 네, 한덕수 이 양반 기억상실증 걸리셨나 싶은 수준의 재판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이 부족하다, 기억에서 찾아낼 수 없다, 이런 기억이 없었다 이런 말들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특검이 대접견실에서 가지고 나온 문건 뭐냐라고 물었더니 어떤 경위로 무슨 일을 했었는지 기억이 부족하다. 거의 멘붕 상태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CCTV를 통해서 상의 안쪽에 문건 소지한 사실 확인하지 않았냐라고 물었더니 저희 기억에서 찾아낼 수 없습니다라고 또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과 인식에는 포고령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CCTV 공개된 걸 보면 계엄 선포 직후에 이상민 장관과 약 16분 가량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도 CCTV를 보고서야 이야기 나눈 사실 자체를 알게 됐다. 어떤 말을 했는지 100번을 생각해 봤는데도 전혀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또 이런 기억상실증인가 싶다가도 자기한테 유리한 거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아주 명료하게 기억을 해냈습니다. 윤석열에게
국무위원을 더 모으셔야 한다라고 건의했다, 본인이. 그러면서 자신이 개헌 반대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결국엔 CCTV에 대해서 캐머라도 멘붕이었다. 당시에 계엄 당시에. 그리고 기억 안 난다. 유리한 질문에만 번뜩번뜩 대답하는 모습. 이게 바로 선택적 정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선택적 증언, 선택적 기억, 선택적 정의. 그것뿐만이 아니라 선택적 증언까지는 뭐 그렇다고 하죠. 근데 다른 사람한테도 미루는 비겁한 모습까지 비겁합니다. 보입니다. 그때 이진관 재판장이 그때 그럼 왜 가만히 계셨냐라고 물었거든요. 여기에는 최상목, 조태열 등 연륜 있는 분이 말씀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했다. 좀 더 열심히 행동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야 네가 좀 얘기해봐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본인이 국무총리 2번이나 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나이도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미룬 거라는 거 본인 입으로 실토를 한 겁니다. 여기에 우리 이진관 사이다 재판장님, 한 전 총리가 계속 비상계엄에 대해서 우려했다라는 설명을 하자 그걸 윤석열한테 말하지 그랬냐? 왜 윤석열한테 말 안 했냐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네, 또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들 계속 날이 갈수록 이제 기록을 좀 찍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또 무슨 소식인가요? 네, 아까 우리 이야기 초반에 천둥번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요. 정말 천둥번개 맞을 인간들 아닌가 싶은 이게 모습들. 그 유명한 벼락맞을 인간들. 벼락맞을 인간들. 이란 생각이 듭니다. 정말 도를 넘는 행동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힘없는 윤석열, 김용현을 인질로 잡고 자기들에게 변론을 강요하고 있다. 김용현을 보석해주면 재판부와 화해하겠다. 이런 말을 쏟아냈습니다. 재판 전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없는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이나 이렇게 막 인질로 삼고 절차를 강행해서 저희한테 변론을 강요합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김용현 장관을 인질로 삼고 재판하는 판사들이 어떻게 과연 공정하게 진행할 것인지 두렵습니다. 저희들은 재판부하고 다시 화해하고 싶습니다. 화해하는 방법은 저희들은 피해자니까 불법을 초래한 재판부에서 김용현 장관에 대한 직권 보석을 하시고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정상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재판부와 화해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조건은 김용현 보석. 네, 상황 판단 전혀 못하고 있고 이 아스팔트 선동꾼들이 재판장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열받는 순간이 아닐 수 없네요. 그러니까요. 원래 내가 이렇게 사법부에 대한 마음이 컸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재판에서 저런 말 따위를 하지? 진짜 양아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처음에 저 잘못 들은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화해가 아니라 사과하겠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과하고 사죄해야 될 문제를 화해한다. 그리고 내란 범죄자 주제에 무슨 타협과 거래를 하려고 드는지 이 역시 정말 지탄받아 마땅한 모습입니다. 네, 결국에는 그 김용현 측 항해 판사가 나 찍고 있는 거 아니냐면서 여러 가지 우려점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제 매일같이 기록을 갱신하는 김용현 측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 감치 재판은 또 뭡니까? 네, 지난번에 김용현 변호인들에 대해서 감치 명령 내렸는데 이게 무산됐었잖아요, 한번. 그때 인적 사항을 아예 안 밝혀서 서울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했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냥 풀려난 날에 이진관 판사를 향해서 그 유튜브 영상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뭐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 XX가 엄청 유세 떨더라. 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조롱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고요. 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이런 말도 했는데요. 감치가 취소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을 어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 이런 존재로 확인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 재판에서 아무리 난동을 부려봤자 이름 말 안 하고 인적사항만 말 안 하면 감치 명령을 무력화할 수 있는 거냐라는 여론이 그리고 불만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마 그걸 의식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진관 부장판사가 어제 한덕수 전 총리 재판하면서 시작하기 전에 그 변호인들에 대해서 감치 15일 처분을 다시 집행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감치 재집행을 하는군요.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제도적 보완까지 하겠다라고 했고요. 이진관 판사 목소리로 직접 듣겠습니다.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맞추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신속하게 제도 보완이 돼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치 절차의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그에 맞추어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김용현 측 변호사 판사 향해서 양심이 있으면 좀 느끼실 거다. 그 김용현은 쌍따봉을 달리고 있고 상상 초월하는 법적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여기에 추가 감치 재판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김용현 변호인들이 당시에 비공개였던 감치 재판에서 또다시 법정 모욕 행위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진관 판사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별도로 감치 재판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그 안경 끼고 키 좀 작은 그 변호인이 권모 변호인인데 그 변호사가 했다는 말입니다. 완전 재판부에 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거의 협박 수준의 발언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에 대해서 반성하긴커녕 이진관 재판장을 고소를 했다고 해요.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재판 공개 원칙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를 했다면서 고소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방해 혐의 등으로요. 그리고는 막말도 또 이어갔는데요. 어제 김용현 재판 있었잖아요. 직위원이 진행하는 재판이었는데 직위원 앞에 가서 조건부 화해를 제안했던 그 재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내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나름대로의 존경심이 있었지만 그러한 존경심은 이제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재판부와 특검에다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부역해서 편 먹고 약한 자를 같이 두드려 팬다. 이거 시정 작대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재판에? 네, 김용현 측 변호인들 우리가 피해자다. 왜 힘없는 윤석열, 김용현 물고 늘어지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쯤 되면 총 맞은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총 맞은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벼락 맞을 놈들. 사법부를 공개적으로 쌍욕을 하고 모욕을 하고 재판장에서 난동을 피우고 재판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이 인간들을 감치했다고 해서 지금 또 약자에 대한 탄압 이런 식으로까지 말하고 있잖아요. 그걸 존중할 수 있는 국민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진관 판사 굉장히 이런 법적 난동, 법적 모독에 대해서 화가 좀 났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감치 재집행을 얘기하면서 만약에 또 반복할 시에는 현행법 체포까지 언급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감치 집행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요, 위반 행위가 끝난 이후에 20일까지 재판이 가능합니다. 지난 19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소동을 피워서 감치 결정 난 바 있잖아요. 재판부는 12월 9일까지 재판이 가능한 겁니다. 재판부가 법원 직원, 경찰, 교도관 등 통해서 집행장을 발부해서 강제 구인을 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또 체포영장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지금 두 번째 감치 재판 곧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바로 김기현 부인한테 받은 로저비비에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관련 소식이 또 있다고 하죠. 네, 김기현 부인이 줬다는 가방 금액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특검이 김건희 집에서 확보한 로저비비의 브랜드 가방이 총 2개였거든요. 네. 특검이 지난주에 로저비비의 본사 그리고 구입처인 압구정 현대백화점 본점을 압수수색해서 이 가방 2개의 모델명과 가액을 특정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180만 원대 필그림 쇼크 클러치 모델이고요. 다른 하나는 260만 원대 플라워 스트라스 일루전 모델이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고가 가방 계속 샤넬 뭐 명품백 이어지고 있는데 맨 처음에 특검에 그럼 180만 원으로 특정을 했는데 변경이 좀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추가로 수사를 하고 보니까 그 180짜리가 아니라 260만 원대 플라워 스트라스 일루전 모델을 김의원 부인이 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모델도 있군요. 네, 그러게요. 김기현 측은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100만 원대일 때도 우리 뒷목 잡고 그게 어떻게 예의냐 싶었는데 260만 원짜리다. 이거는 빼도 박도 예의 아니라 뇌물이라는 거 더더욱 우리 심증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이 100만 원인데 이거 2배 이상 뛰어넘게 됐고요. 네, 결국엔 압구정 현대백화점까지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게 공천 개입 의혹과 연관이 된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이제 내란의 이 뇌물까지 그러니까요. 정말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고 김기현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사 이어가서 명명백백히 좀 밝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도대체 어디까지 추락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그 끝은 아마
내란 정당 해산 심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지금 좀 솔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12.3 비상계엄 1주년입니다. 벌써 1년이에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뭐 재판 결과 하나도 못 받고 직위원 저렇게 뭐 이제 지지부진하고 날뛰고 있고 김용현네 날뛰고 김용현 있고. 변호사 저 총 맞은 행위하고 있고 법정 모독하고 법정 난동하고 있고 우리 언제까지 이 꼴 봐야 됩니까? 미쳐버리겠습니다. 아주. 그래서 지금 1주년이니까 정치권에서도 마음이 좀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어게인은 민주주의의 암적인 존재다.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 또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도 다시 추진을 하고요. 이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인데요. 네. 민주당이 다음 주면 내란 사태 발생 1년이 되는데 계엄은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른바 침대 축구를 하는 직위원 재판부 때문에 윤석열의 재판이 지지부진한 데다가 국민의힘 반성조차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도 정청래 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자들도 모두 모자란 사람들이다. 아니 치졸하고 비겁한 반헌법, 반민주주의적 암적 존재들이다라고 아주 정조준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름은 3살이 될 수 없으니까 짜내야 한다.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도 가능성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결국엔 민주당 당 지도부에서도 내란 전담 재판부를 공식화한 걸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위헌 논란으로 지난 9월 이후에 좀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었는데 항소심부터는 도입하자라는 이런 의견 쪽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신속한 특판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 커지고 있고요. 네. 지도부가 추진 의지 재확인한 걸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더 이상 국민 기만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려 헌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한줌 극우 세력을 결집하려는 썩은 동아줄 잡기입니다. 주권자를 대적하는 정당이 마주할 것은 헌법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뿐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당연히 설치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시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5시간 전에 한국과 튀르키예의 공동 언론 발표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행보 소개해 주시죠. 네, 중동과 아프리카 3개국 돕고 나서요. 이재명 대통령 튀르키예 앙카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 제일 먼저 튀르키예의 국부로 추앙받는 초대 대통령 묘소 헌화를 시작으로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묘소에서 방명록 적은 내용도 전해졌는데요. 피를 나눈 형제국의 공동 번영을 위해 함께 나아가겠다라고 적었습니다. 뒤이어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이죠. 레첵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은 103분간 진행이 됐고요. 양국 정상은 포괄적 협력을 아우르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방위산업, 원자력, 바이오, 건설과 인프라 등 주요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이행 상황까지 함께 점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방문 둘째 날에는 한국전 참전 기념탑에 헌화하고 그 나라에 계신 동포들 만날 예정입니다. 결국에는 튀르키예 국부 묘소까지 헌화를 하면서 나라 예우를 좀 보인 건데 결국에는 한국 전쟁 참전 국가지 않겠습니까? 피를 나눈 형제국과 함께 번영의 길을 꿈꾸겠다. 참 멋진 것 같아요. 네, 그 나라에서도 굉장히 국빈 예우 좀 멋지게 해주셨더라고요. 앞으로도 같이 동반자적 역할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전용기 기자 간담회도 또 있었다고 하네요. 네네. 튀르키예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잘 하시잖아요. 대통령 전용기 내 기자 네, 그렇죠. 간담회 또 열었습니다. 먼저 중동과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 방문한 데 대한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중동이 우리 외교의 중요한 핵심 축이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가장 큰 성과로는 AI 분야에서 아랍에미리트와 30조 원 규모의 협력을 약속한 걸 꼽았습니다. 여기에 또 중동 국가 정상들과 회담한 결과 방위산업 분야의 성장 가능성 확인했다라면서 지원과 투자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 목소리로 직접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중동은 어쨌든 우리 외교의 한 중요한 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문하는 3개국은 역시 중동 지역의 핵심 국가죠. 그리고 대한민국과의 역사적 관계도 특별하고 외국 정상들도 방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의 무기를 구매하는 게 아니고 공동 개발, 공동 생산, 공동
판매, 시장 개척에 관심들이 많아요. 결국은 본인은 전 세계 순방을 가는데 북한은 못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연락이 끊겨버린 남북 관계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관련 발언을 하셨다고 하죠. 네, 그 간담회에서 그 내용도 언급을 했습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양상으로 바뀌었다라는 진단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억지력 확보를 전제로 북한과 소통, 대화하고 북한을 설득하는 길을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간의 평화 체제가 확고하게 구축이 되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이것도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흡수통일론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엄청난 충돌, 비용 어떻게 감당할 거냐 부정적 입장 유지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 대통령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쪽하고 서로 생각하는 경계가 달라서 언제 우발적인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통이라도 뚫어야죠. 자꾸 피하면 쫓아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말도 붙이고 확고하게 구축하면 뭐 그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하는 돈 드는 합동군사훈련 이런 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결국엔 남북 관계에 바늘 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미 그 연합훈련도 축소한다. 여러 가지 좀 북한의 제스처를 취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과연 북한이 화답을 할지 그 부분도 계속 지켜보면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뉴인사 리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은희 에디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면 매일매일 최대 7,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구글 계정을 연동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유튜브 인증을 완료하면 준비 끝!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 참여만 해도 TTCO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뉴스토마토 커뮤니티에서도 TTCO가 쌓입니다. 출석, 글쓰기, 댓글, 투표, 친구 초대까지 활동할수록 더 많은 TTCO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고 TTCO 받아가세요.